오늘 새벽에 가장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동 전쟁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는데요. 일단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반격을 했느냐? 이란이 탄도미사일 100기 그리고 드론 100대 이상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언돔을 뚫고 텔아비브 시내 건물이 파손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바팀 공군기지, 이 공군기지가 왜 중요하냐? F-35가 주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미사일 여러 발이 착탄된 것은 확인이 됐는데 F-35가 손상을 입었느냐? 그 여부는 불확실하거든요. 아마도 이건 끝까지 모를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끝까지 부인할 거고 이란은 손상을 입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서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릴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격을 받자마자 네타냐후가 강력하게 경고했죠. 이란의 큰 실수다. 우리는 강력 대응을 하겠다. 그러니 중동 전쟁의 가능성은 자꾸만 확전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어제 뉴욕 증시를 지켜보셨다면 다들 보셨겠지만 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점점 오름세를 보였죠. 그 이유는 뭐냐? 이란이 섣불리 공격을 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서 소강 상태가 될 거니까 증시는 항상 희망적인 측면을 보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세를 보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이란이 반격을 한 겁니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한몫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이란의 즉각적인 반격을 불러왔다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원래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직후에는 백악관의 공식 입장이 우리 미국은 무관하다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해서 훌륭하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했냐? 나는 이번 공격이 훌륭했다고 생각한다. 이란은 강하게, 아주 강하게 타격을 입었다. 받을 수 있는 만큼 강하게 맞았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다. 다음 계획된 공격은 훨씬 더 잔혹할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하니까 이란 입장에서 어차피 계속 두드려 맞을 건데 이제 남아있는 선택지는 빠른 반격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가의 예측을 넘어선 아주 빠른 반격이 오늘 새벽에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란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극찬한 거 이걸 도대체 왜 했느냐? 두 가지 설이 존재하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자체가 미국의 지시 또는 미국의 감독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처음엔 무관하다고 뻥을 치다가 이제 본심을 드러낸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해석은 트럼프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가디언지에 따르면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던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해 공을 차지하려고 급히 나섰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군사적 행동을 자신의 정책이나 영향력과 연관 지으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물론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해서 반대해왔던 것도 분명하고 그리고 공격 직후에는 어쨌든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미국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무관하다 이렇게 단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태도를 바꾼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 몰리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란 전쟁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6월 27일에 출간 목표를 갖고 있는 저의 신작 세계경제 지각변동의 4부에 보면 제가 뭐라고 써놨냐. 여기 5장에 지지율 추락 시 트럼프의 극단적인 선택은 이란 제목인데 그 선택을 저는 이란 공격 카드를 쓸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해놨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판단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를 여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출간 전이지만 제 책에 들어가는 지도를 여기 갖고 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울 공이 사라지고 경제적 정치적 위기에 놓이게 되면 현재 이란보다 만만해 보이는 상대가 없습니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중간 선거는 점점 다가옵니다. 내년 연말이면 중간 선거를 치르게 되고 여기서 패배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2년은 레임덕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뭔가 손쉽게 이길 수 있는 대상, 이게 이란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전에 이란을 최대 압박해서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둬낸다. 그러면 중간선거에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다만 이게 계획대로 될 것이냐, 저는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용으로 쓰기 위해서 이란을 공격한다면 그 공격의 최적기는 지금이 아닙니다. 내년 8월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트럼프의 인기를 가장 크게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전쟁을 벌인 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인기가 다시 떨어집니다. 근데 석 달 안에는 인기가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 한 6월에서 8월 사이에 전쟁을 벌이거나 아니면 이란을 완전히 박살낸다든가 뭔가 성과를 낸다. 그러면 중간선거에서 굉장히 유리해지는데, 근데 지금은 사실 최적의 타이밍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란과 섣불리 전쟁을 벌인다면 승패에 관계없이 석 달 안에 유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미국의 물가가 다시 들썩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6월이잖아요. 한 9월 달부터 물가가 올라서 만약에 올해 12월까지 물가가 크게 올라 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시즌에 물가가 오르게 되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정말 소비를 좋아하고 미국은 소비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정말 큰 지출을 하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물가가 올라서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감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까지 지금 6개월이나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긴장감을 높이게 되면 유가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을 거거든요. 지금 미국의 물가가 그나마 안정된 건 유가가 매우 낮아졌기 때문인데, 그런데 지금처럼 유가를 자극하게 되면 올해 연말 물가를 장담할 수 없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내년 8월에 전쟁을 시작한다. 그러면 유가가 올라도 이게 물가에 반영되는데 최소한 서너 달이 걸리기 때문에 중간 선거 때는 물가 여파에 따른 지지율 하락 없이 전쟁 공정만으로 중간 선거를 치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이 트럼프한테 결코 좋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란과 전쟁을 벌였을 때 가장 유리해지는 건 누구냐? 네타냐후거든요. 네타냐후는 지금부터 전쟁을 시작해야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최적의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 때문에 실존적 위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란이 언젠가 핵 개발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다. 이런 공포감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당히 이란한테 전쟁 성과를 내는 거, 이건 이스라엘에서 전혀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란이 거의 괴멸되거나 핵 능력이 완전히 파괴돼야 네타냐후의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전쟁이라는 거 항상 오래 걸리거든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상대할 때 이거 뭐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여러분 1년 넘게 전쟁해도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란을 상대로 한다면 당연히 이번에도 1년 이상의 전쟁 기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엄청난 성과를 내고 싶다. 그러면 오랫동안 싸워야 되는 게 지금 현재 네타냐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총선이 치러지는 시기는 언제냐? 26년 10월입니다. 네타냐후의 인기는 정말 최저치를 기록하다가 전쟁에서 최근에 승리하면서 특히 헤즈볼라 삐삐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때 지지율이 다시 급등을 했었는데 이게 지지율이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하고 다시 추락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 총선을 한다 그러면 네타냐후는 총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아주 다급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란만 붕괴시킨다. 그러면 이건 건국의 영웅 다음으로 두 번째 영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타냐후가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그러면 네타냐후가
감옥에 안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참에 이란을 완전히 굴복시키자 여기에 찬성할 이스라엘 사람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이 이란 공격을 시작할 최적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랑 통화한 다음에 아주 쉽게 포획된 이유, 즉 설득된 이유는 저는 일단 세 가지 배경이 있다고 보는데, 이란은 사실상 반격 능력이 거의 없거든요. 이란의 국력이 훨씬 약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란은 거의 모든 동맹을 잃은 상태고 아랍 국가들도 이란을 싫어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네타냐후는 분명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추켜 세웠을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란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면 이건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 당신의 공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추켜 세우며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스라엘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허락을 이번에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원래 네타냐후 총리가 짜고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을 모두 다 통제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중동 전쟁도 막고 그리고 세계 평화도 지켜질 테니까 그랬으면 좋긴 하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리스크를 전부 다 생각을 해야 되죠.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도대체 얼마나 축해줬는지, 그 통화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흥분한 듯이 정말 많은 언론사하고 계속 잇따라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끝없는 인터뷰를 시작했거든요. 특히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꽤 좋아하는 온라인 언론 매체입니다. 그런데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이란과의 핵 협상을 더욱 수월하게 만들어줬다.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란이 완전 쫄아서 협상장에 백기투항하고 나올 것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에 사용한 것은 우리 미국산 무기다.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났어요. 왜냐?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는지 그야말로 속내를 다 털어놨습니다. 근데 이런 말들은 다 이란의 자존심을 건드릴 만큼 아주 심각한 발언이 될 수 있거든요.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는 조금 이거보다는 강도가 낮았습니다. 로이터와의 인터뷰는 중동 전쟁으로의 확전은 전혀 우려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란을 약간 우습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NBC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에게 지금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니들 공격받고 그냥 항복하고 나오면 그래, 협상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 더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나는 관대하다, 이런 느낌의 발언을 한 거죠. 물론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란은, 미국은 물론 이스라엘보다도 너무나도 약한 상황이거든요. 경제적으로 봐도, 또 군사적으로 봐도, 외교적으로 봐도 그 어떤 측면에서도 전쟁을 치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란 사람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라는 정말 엄청나게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거든요. 과연 그 모욕을 참을 수 있을까? 이것도 문제인데, 물론 모욕 때문에 전쟁을 한다, 이건 국제 무대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긴 하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도 이란을 완전히 궁지에 몰아놨기 때문에 협상을 하면 더 많은 국익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전쟁밖에 남은 선택지가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마지막까지 벽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이란의 선택지가 너무나도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도 굴욕적인 상황, 그리고 이란이 완전히 초토화된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협상장에 나가면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협상 조건은 정말 너무나도 가혹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굴복하고 협상장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협상 전략으로 볼 때 정말 이란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할 거거든요. 핵무기를 내려놓으라고 압박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내정 간섭까지 해서 정치 제도도 다 바꿔라, 이런 식으로까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핵을 폐기하라고 미국이 압박했을 때 이란이 핵을 폐기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과연 멈출까요? 그 가능성은 진짜 제로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격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다들 보셨잖아요. 가자 지구는 이미 1년 전에 완전히 무력화됐는데 지금 그 뒤에도 1년 내내 계속 가자 지구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상대 국가의 힘이 없어지면 대충 봐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거의 멸망할 때까지 계속 때리거든요. 그러니 이란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해왔던 것을 볼 때
이란이 핵 폐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의 공격에 훨씬 더 노출되기 때문에 핵 폐기 카드는 거의 이란이 선택하기가 어려운 카드입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출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 핵을 폐기하면 과연 이란이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 자유롭게 석유를 팔 수 있도록 미국이 허락을 해줄 것이냐? 이것도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란의 원유 생산 단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쌉니다. 심지어 5달러라는 얘기도 있어요. 1배럴에 5달러. 와, 이건 뭐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이란하고 경쟁이 불가능하죠. 가장 비싸게 보는 시각도 10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란의 가장 강력한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는 어떠냐? 사우디도 원유 생산 단가가 한 9달러밖에 되지 않는데 사우디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느냐? 석유를 팔아서 재정 지출을 충당하고 있는데 재정 적자를 보지 않으려면 유가가 최소한 92달러는 돼야 됩니다. 근데 이란은 5달러에서 한 10달러 사이거든요. 그러면 이란하고 유가 경쟁을 하게 되면 이란이 무조건 이기거든요. 국제시장에서 이란이 정상적으로 석유를 팔기 시작하면 이란의 석유 시장은 무한정 확대될 겁니다. 더군다나 이란의 석유 매장량은 아직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막대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사우디만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셰일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 단가는 한 5년 전만 해도 1배럴에 48달러까지 떨어졌는데 트럼프 관세 때문에 강철 수입 단가가 워낙 올라가면서 지금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 단가는 62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트럼프 관세가 더 올라가서 요즘에 철강 관세율이 50%까지 올라갔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셰일 오일 생산 단가는 7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국제 무대로 복귀한다. 이란은 뭐 20달러도 좋고 뭐 30달러 좋고 아무리 유가가 싸도 얼마든지 수출을 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셰일업자들이 트럼프한테 로비하겠죠. 이란 다시 막아라. 안 그럼 우리 다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핵을 폐기한다고 해서 국제 무대에서 이란이 정상적으로 석유를 판다는 보장도 전혀 없습니다. 협상을 해봤자 얻는 게 없다고 그렇게 절망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원래 상대방과 협상할 때 상대방의 체면도 어느 정도 살려주고 상대방의 실드도 조금은 챙겨주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지. 상대방의 것을 완전히 모든 것을 뺏겠다고 하면 그러면 전쟁으로 간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많은 인류의 전쟁사를 볼 때 아무리 강력한 나라와 아무리 약한 나라가 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전쟁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경우는 진짜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과 베트남의 전쟁이죠. 이때 미국하고 베트남이 싸우면 당연히 미국이 이길 줄 알았습니다. 베트남은 지금보다도 국력이 훨씬 더 약했고요. 미국은 19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너무나도 강력한 그런 국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과 베트남이 전쟁을 했는데 사실상 베트남이 승리한 셈이죠. 이뿐만 아니라 소련과 아프간 전쟁 때도 당연히 소련이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소련은 아프간에서 패배한 것뿐만 아니라 아프간 전쟁 때 워낙 많은 군비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소련이 붕괴되는 이거 황당한 일이죠. 아프간 전쟁에 너무 많은 물자를 쏟아넣는 바람에 소련의 몰락을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전쟁 중에 하나가 영국 보호 전쟁인데 여기서 보호라는 단어는 네덜란드어로 농민이란 뜻입니다. 남아공에 사는 네덜란드 농민들이 영국 대영 제국과 전쟁을 벌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농민군이 세계 최강인 영국군을 물리친 진짜 황당한 전쟁이거든요. 그러니 전쟁의 결과를 예단하는 건 제가 보기엔 너무나도 섣부른 판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디까지 흘러왔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한테 도대체 어떻게 설득됐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네타냐후를 엄청나게 칭찬하면서 더 강력한 공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까지 했으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대대적인 재반격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이란의 보복을 받았기 때문에 명분도 얻었고 트럼프의 지지까지 얻어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란의 다음 수는 뭐냐? 이란의 국력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진짜 몇 장 안 남은 카드 갖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 카드들이
이 세계 경제 질서 또는 정치 질서에 아주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일단 대규모 반격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또 대대적인 공격을 한 다음에 소규모 반격을 하고 또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공격을 한 다음에 소규모 반격을 하고 이거 한 4-5번만 반격을 하면 이란의 공격 능력이 완전 소진될 겁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을 1000기 이상 소진하는 대규모 반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이번에 이란의 선택지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공격 대상을 미군 기지까지 확대하거나 더 심각하게 공격 대상을 넓혀서 아랍 국가 중에서 친미 아랍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런 나라의 석유 수출 기지나 유전을 타격하는 거거든요. 자, 아마도 이란은 어차피 나는 죽을 상황이다. 그건 변하지 않는다. 라고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마지막 카드가 뭐냐? 아랍 국가의 석유 수출 기지를 폭파시킬 경우에 유가가 뭐 진짜 2배, 3배 오르겠죠? 그럼 미국 경제도 초토화될 겁니다. 그게 일종의 자폭 공격이나 다름없는데 이 카드를 쓰면 왜 자폭 공격이냐? 그러면 미국도 분명히 이란의 석유 수출 기지나 아니면 유전지대를 폭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요. 그러면 이란도 극심한 가난 그리고 정부 붕괴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제발 이란도 미국도 쓰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카드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처럼 이란을 완전히 궁지에 몰고 계속 모욕을 주고 이란의 모든 선택지를 제거해서 이젠 전쟁밖에 남지 않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아직까지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트럼프가 네타냐후의 뜻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다면 지금 이란을 다독거리면 됩니다. 이란의 일반적인 국민들은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지 지금 미국하고 전쟁하고 싶거나 또는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란의 국민들의 열망을 잘 활용한다면 아직까지 전쟁을 막을 카드는 트럼프에게 있습니다. 제발 트럼프 대통령이 현명한 외교 정책으로 중동 전쟁을 막아주기를 고대해 봅니다. 자, 이제 박종훈의 지식한방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